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요, 설 명절 때 선물이나 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위반 업체가 441곳, 품목으로는 51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돼지고기, 두부, 쇠고기, 닭고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처벌도요, 이미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 다음의 일이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 중에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한 곳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요, 일부 메뉴 닭고기를 국내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린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 가격은 국내산의 거의 절반 가격 수준이고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려왔는데요.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파종을 앞두고 텃밭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연어 양식업체라고 합니다. 사막에 양식장을 차리고 제수한 연어를 기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순환 양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폐수 같은 걸 계속 이제 정화해가지고 이 양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대표는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뿐만 아니라 일본, 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까지도 예? 사업 확장에 염두를 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미 양식장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잘못 있고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워낙 자본이 풍부하긴 하지만 자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당분간 중동 지역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냥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다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상상하셨던 거. 예. 뭐 그 UAM 그래가지고 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 개인용 비행기 이런 것들도 사실 영화에서 저 왜 처음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뭐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개발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인 드론기 같은 걸로 이제 도심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타고요? 네, 드론을 타고? 네. 이렇게 매달려서요? 아니요. 지금 개인용 비행기인데 드론 형태로 돼가지고 UAM 그래가지고 도심 지역에서 그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니까 네. 우리 예전에 왜 한강에 선착장 있어가지고 배로 이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저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 너무 많이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서 이동할 때 이제 뭐 개인용 무인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저의 걱정은 뭐냐면요. 네. 오케이 무인기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정체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거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뭐- 제 오원소까지 가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비싸겠죠. 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네. 그러게요. 환경도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 그 음력설 기간 동안 네. 고향집 대신 호텔로 간 귀성객이 있었다는데 네. 뭐죠 이거? 뭐 그 호텔에서 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요? 예. 그 농민공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도시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네. 명절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막 인구 대이동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기차로 봤어요. 엄청 많이 이동을 네, 하는데요. 네, 네. 중국의 신문망에 따르면은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어떤 남성이 인터넷으로 고향 근처 여관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냐? 예. 사실 도시에서 일을 하고 고향 가면 좀 쉬고 싶은데 막상 가면은 친지들도 너무 많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좀 조용히 쉬고 싶다 싶어가지고 또 춘제 기간 동안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고향 가시는데 집에 가서 쉬면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른들께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양해를 구하고 뭐 물론 돈이 많으면 호텔이겠지만 여관 같은 데라도 가서 직접 좀 쉬면서 새해를 맞는 그런 젊은이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늘고 그래서, 있대요. 네, 그래서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는요 지난 30일 이제 통계를 봤더니 춘제 기간 동안에 도시에서도 호텔 예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3.2배 늘었고요. 그리고 그 정월 초이틀 음력 1월 2일 예약자가 전체 70% 가량으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제 기간 동안 호텔 예약률이 2023년 대비해서 뭐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뭐 하얼빈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투숙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호텔도 춘제 기간 동안의 예약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 각자 집으로 가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와.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언제 생각할 때 되게 괜찮다. 네, 아니면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뭐 처갓집에 그 별로다. 한 번은 시댁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있고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양쪽 집을 가는 것보다는 한 번씩 번갈아 가거나 힘들면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 이제 이런 풍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사실 이제 이번 설에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 이제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게 하세요. 언제 오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얼굴을 보잖아요. 세상 불행한 표정으로 저를 봐요. 너 진짜 올 거야? 귀찮아.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있잖아요. 뭐 먹을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어머님들 다 그게 고민이세요. 오면 반갑지만 네. 얘를 뭘 먹여야 되나? 음식을 또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자기 본인이 이제 네. 더 이상 서울 음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며느리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 음식을 안 한 지 30년 넘으셨어요. 근데 또 며느리들은 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아.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치만 며느리들은, 와이프들은. 그러니까 그 고충은 진짜 상상을 그래서 초월하는 어쩌면 것 이렇게 같아요. 네. 각각의 집에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싶기도 좋아 합니다.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조심스럽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참고해야 할로 바꿀까요? 네. 네, 참고해야 할 선진 문화. 근데 요즘 이런 부부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이게 또 기사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거 보면 지금 3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이게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바뀌고 된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진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저 출근할 때 안 왔는데 지금 비 온다고요? 네, 수원에서 올 때 일어나서 나올 때는 비가 왔는데 네. 남태령 고개를 넘는 순간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서울은 비가 안 오고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비가 이번 주 계속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뭐지? 이 시기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오면 괜찮나요? 네, 지금 우수가 지났잖아요. 네네. 우수가 원래 빗물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때 이제 제법 많은 좀 봄비가 내리는데 뭐 고사리 장마라고도 하고 장마, 봄장마입니다. 봄을 부르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도 쏟아지면 또 후다닥 뛰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밭에서 자라는 다년생 종류의 나물 종류가 허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산나물 종류도 많고요. 이런 애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었던 곳을 들여다보면 잎을 이제 빼곡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옮겨 심기를 위해서 네. 캐다가 이제 모종 작업을 했는데요. 수원에 있는 식물원하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텃밭에서 이렇게 분양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씨앗으로 파종하면 너무 어려서 볼품이 없어서 이렇게 다년생 작물들은 이렇게 캐서 옮겨 심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분양할 생각입니다. 부추의 경우에도 씨앗으로 파종하면 당해년도에 가늘어서 네.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뿌리채 옮겨 심으면 먹을 것도 있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지금 그 비나 눈이 올 거다 이런 네. 예보가 돼 있는데 좀 적당히 왔으면 또 이게 적당히 안 오고 항상 이럴 때 보면 지나치게 오더라고요. 네. 아니면 가물든가. 네, 봄 날씨 치고는 험한 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시나요? 지난 시간에 밭 설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밭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작물을 선택할 때 너무 많이 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종류는 다양하게 심되 한 종류를 너무 많이 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예. 왜냐하면 외부에 팔거나 선물할 용도로 심는다면 모를까 4인 가족 중심으로 고추는 10포기, 상추도 10포기, 가지 5포기, 토마토 10포기. 대개 종류별로 10포기 내외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상추 10포기도 상추 잎 수확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시기에 보면 다른 분한테 선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심었는데 잘못돼서 죽을까 봐 걱정되어 더 심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때 되면 또 다른 식물 작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밭 5평짜리 전체가 그냥 빨간 상추, 파란 상추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양을 욕심내지 말고 네. 네,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식물 작물들을 먼저 확정을 하면 텃밭 그림을 백지에 한번 그려놓고 배치를 해봅니다. 오, 종이에다가. 네. 예. 작물 심을 간격은 보통 엽채류는 15에서 20cm, 예. 그다음에 과채류는 40에서 60cm 정도의 간격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뭐 키가 큰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은 이렇게 북쪽에 배치를 해서 다른 작물들이 남쪽에 있어서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내 밭의 북쪽이 다른 밭의 남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밭의 중앙에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옥수수 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엽채류,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류는 옥수수 그늘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엽채류나 오이, 참외, 수박과 같이 강한 빛을 싫어하는 작물들을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요. 네. 모종으로 심는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계획해서 심는 거예요? 씨앗으로 파종할 것과 모종으로 구입해서 심을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텃밭을 그려놓으면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네. 또 자주 들여다보면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씨앗을 파종해놓고 파종한 사실을 까먹어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잊어먹을 수 있죠. 아, 네. 네. 그리고 거기다 다른 모종을 또 이렇게 겹쳐서 심는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럼 모종은 자라고 있고 네. 모종 사이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으면 이거 풀이겠군요 하고 뽑아버리죠. 본인이 심은 건데. 네, 어린 새싹을 본 적이 없어서 예. 내가 심은 작물이 싹인지 풀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예, 왠지 초보 농부들은 네.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텃밭 지도와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작물 이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종한 곳에다 꼽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아이스크림 그 수저에다가 이름 써서 이렇게 스푼에? 꽂아놓은 조그맣게. 분도 계시고요. 네. 가정에서 이제 계란 껍질 같은 걸 모아서 계란 껍질 동그란 부분에다가 이름 쓰고 이렇게 꽂아서 뽕긋뽕긋 나와 있게 하는 분들도 귀엽겠네요. 봤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스푼. 빈 거 먹으면 예, 예. 또 손잡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무 그 조그만 거에다가.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름표를 잘 해둬야 되는 게 또 이름표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밭에 있는 까치들이 가끔 이걸 뽑아다가 어디 자기 집 짓는데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도 까치가요? 합니다. 네. 참 이 친구들. 예. 그래서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텃밭 지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텃밭지도. 네. 그 아까 풀인 줄 알고 다 뽑을 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풀과 작물을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씨앗 파종하는 방법인데요. 줄뿌림이라든지 전뿌림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이나 패턴을 만들어주면 쉽게 풀과 작물의 새싹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줄뿌림은 이랑 위에 홈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그은 다음에 씨앗을 줄줄이 뿌리는 작업으로 보통 이제 상추나 쑥과과 같은 작은 씨앗들을 파종할 때 이렇게 활용하고요. 전뿌림은 홍이나 옥수수와 같이 큰 씨앗을 파종할 때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땅에 구멍을 만든 다음에 각 구멍마다 씨앗 한 톨씩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 발화가 또 모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파종을 하고요. 물론 모든 씨앗이 발화를 해서 새싹이 나오게 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네네네. 솎아주기로 해서 작물들 사이에 필요한 간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봄에는 늦게 나온 새싹들도 날이 풀리면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잘 자란 새싹들을 솎아주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가을에는 반대로 늦게 나온 새싹을 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먼저 자란 애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솎아주기를 합니다.
그 봄과 가을이 좀 반대네요. 네네. 이게 잘 보면. 그리고 심었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싹이 나오기까지는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아직 뿌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싹이 나오면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어도 됩니다. 보통 도시농부들은 주말 농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말에 왔을 때 주되 그 주 중에 비가 내렸다면 물 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 마르면 물이 스며들기보다는 옆으로 흘러내리거든요. 너무 마르면. 네. 네. 이럴 때는 호미끝으로 흙을 이렇게 쪼아줘서 네. 이렇게 톡 치는 거요? 콕콕콕콕 예. 이렇게 쪼아주면 이제 물이 잘 스며들고 아주 그 물이 충분하게 작물한테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왔으면 주중에 비가 왔으면 물 안 줘도 되고 또 너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네요.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호미질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호미질이 또 중요하다고요. 네. 관장님 또 호미 마스터시죠. 저는 관장님이 했던 말씀 중에 네. 전 호미 하나로 끝낸다고 했던 게 네. 아직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예. 네. 호미가 다용도 농기구거든요. 네네. 또 언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월까지는 밭을 경운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풀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5월부터는 폭풍적으로 이게 풀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와, 예. 그런데 이 풀이란 것이 뿌리를 먼저 내린 다음에 밭주인이 오나오나 이렇게 눈치를 본 다음에 잎을 올리기 때문에 뭐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풀들이. 예. 네. 흙 속에 있을 때 호미로 이렇게 긁어줘서 풀이 나올 기회를 없애야 합니다. 작물 사이나 고랑에 아직 풀이 나지 않았더라도 자주 호미로 이렇게 긁어주면 흙 속에서 풀싹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렇게 이제 호미로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풀들의 싹이 잘려 나가서 효과적으로 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풀싹이 나왔다면 힘들어서 이렇게 뽑아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푸른 흙 속에 얼굴을 내밀기 전에 이렇게 긁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제초 방법입니다. 야, 아주 그냥 시작부터 그냥 네. 싹을 보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살짝살짝 솎아내는군요. 지난주에 동반작물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혹시 좀 더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텃밭 지도를 그려서 가상 실험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네.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심고 싶은 작물과 이웃하게 될 동반작물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름도 예쁘잖아요. 동반작물.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꽃이나 허브 작물이 동반작물이 되는데요.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에 오는 병해충을 막아주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요. 적당한 그늘도 제공하고요. 또 풀을 억초하는 기능, 또 이제 거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콩과 작물은 거름을 만들잖아요. 그런 이제 다양한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그야말로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딧물이 많이 오는 작물 옆에는 메리골드를 심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리골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밭을 예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뿌리 쪽으로 오는 이제 선충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막아주고 병해충을 다양한 병해충을 물리치는 아주 고마운 네. 꽃작물입니다. 콜리플라워나 양배추, 무에 오는 배추 흰나방 애벌레를 막기 위해서는 인근에 샐러리나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샐러리가 좋아요. 네, 샐러리는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병해충 예방도 되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고추 그늘에 이제 열무나 얼갈이 배추를 심게 되거든요. 지혜였네요, 진짜. 네. 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옥수수의 이웃으로 좋은 곳은 오이나 참외인데요. 옥수수에 오는 주로 이제 명나방 애벌레가 그 옥수수 속을 갉아먹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이가 막아주고요. 또 옥수수는 오이나 참외에 적당한 이제 그늘을 제공해서 오이나 참외가 물가뭄이라든지 강한 햇볕에 잎이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이 근처에 또 열무나 당근을 심어주는 것도
서로에게 오는 해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이런 네. 긍정적인 효과 있는 작물, 동반 작물도 있지만 네. 서로 피해가 되는 작물도 있어요. 생강이나 감자는 같이 심으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왜 그런 있거든요. 거예요? 그 생강 감자는? 서로의 그 감자가 이렇게 밑이 드는 것을 많이 방해한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심는 주변에는 좀 강낭콩을 심어주면 가지에 오는 해충을 막아주는데요. 보통 가지과 작물이라고 해서 가지, 고추, 감자 이런 작물에는 28점 무당벌레가 오게 됩니다. 28점 무당벌레가 싫어하는 게 강낭콩 향이에요. 그래서 감자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 주변에 이렇게 강낭콩을 섞어 심어주면 무당벌레를 이렇게 막아서 건강한 가지 또는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예를 들면 네. 그냥 10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10개를 심었으면 네. 강낭콩을 한 몇 개 정도 심어야 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되죠. 똑같이 10개. 네네. 그리고 어차피 강낭콩은 6월 말이면 수확을 다 하는데 가지, 고추, 감자는 이제 같이 수확을 할 수 있지만 네. 가지나 고추는 이제 가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나 가지가 이렇게 숲이 우거질 때쯤에 되면 이미 이제 강낭콩 뽑아버리니까 또 그렇군요.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안 만들어집니다. 네네. 파슬리라는 허브 작물은 당근과 함께 심으면 당근파리라고 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한련하는 호박과 함께 심어주면 좋습니다. 네. 또 토마토는 아스파라거스나 바질과 잘 궁합이 맞는 작물이고요. 서로에게 오는 해충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반 작물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러네요. 엄청 네. 많네요. 예. 저도 이제 주로 이제 토종 작물이 아닌 이런 허브 작물이라서 가급적이면 토종 작물 중에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토종끼리의 조합을 찾고 계시군요. 네, 예. 찾고 있습니다. 네. 농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다양한 작물 궁합에 대한 자료들이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요. 예, 그림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는데 네.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맞습니다. 네. 예, 밭도 건강하고 또 밭도 예뻐지죠. 네. 자, 터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6896님. 나무 나왔습니다. 네. 원장님, 배나무인데요. 네. 어떤 약을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봄에 과수 작물들 그 기계유제 지금 뿌려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기계유제가 이제 뭐 파라핀액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배제를 해서 이렇게 뿌리는 약인데요. 주로 이제 가장 그 싹이 나기 전에 싹이나 꽃이 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기계유제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약재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유제를 좀 뿌려주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꽃 피기 전에 또 한번 또 다른 용도의 약이 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은 기계유제를 먼저 네. 좀 살포를 해서 월동한 이제 깍지벌레라든지 얘네들한테 이제 도포가 돼서 질식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동한 병해충들을 먼저 잡는 일들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기별로 상황별로 약재들이 딱딱딱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옛날에는 다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상품화돼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6896님 지금은 기계유제를 할 때다, 그죠? 네. 3632님 완두콩과 강낭콩 언제 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까 우리 강낭콩 얘기했는데 네. 가지 주변. 완두콩은 이미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네. 지금 심어야 되고요. 지금입니다. 네네. 네. 강낭콩은 감자 파종할 시기보다 약간 그러니까 3월 한 3월 중순쯤에
예, 강낭콩은 심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신 순서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완두콩 먼저, 다음 달에 강낭콩. 자, 8326님. 작년에 수확한 감자가 먹고 남아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올해 시감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감자 심을철이 되면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남은 감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바이러스에 취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씨감자라고 해서 고냉지에서 만들어낸 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 상태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 소비용으로 이렇게 재배한 감자들은 네. 그런 고냉지에서 재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씨감자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 떨어집니다. 물론 심어도 감자가 나옵니다. 그러긴 한데 수량성이 떨어져요. 수량이요? 예, 씨감자로 심으면 20개 달릴 감자가 이런 먹다 남은 감자로 심으면 한 5개 정도 나올까? 이런 식으로 예, 수량에서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자재상에 가서 씨감자로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고냉지에서 나온 무균 그런 이제 씨감자로 구입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확실히 이득이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또 만약에 8316님이 큰 욕심 없으시면 네. 10개? 너무 많은데 조금만 먹을게요 하면 네. 괜찮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씨감자 일부 심고 또 집에서 먹던 거 심고. 이런 그러니까요. 8316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네. 3779님. 배추씨 발화 최저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이제 육묘를 시작하실 건가 봐요. 네. 배추씨. 배추씨의 발화 저온도는 보통 이 재배 온도보다는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발화 온도들이. 예, 재배 온도는 보통 15도에서 뭐 20도 사이가 배추가 가장 잘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그럼 좀 따뜻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발화 온도는 그보다는 한 5도 올라갑니다.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돼야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보통 배추씨 파종하면 그 다음날 싹이 보여요. 우와. 그 정도로 빨리 이렇게 발화. 배추씨가 그래요? 네, 일찍 발화하는 이야. 씨앗입니다. 네. 4165님. 우엉 심는 방법. 그 비료포에 흙과 퇴비를 넣어 씨앗을 뿌려서 햇볕이 잘 드는 담장 아래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거라 관장님의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우엉이 뿌리 작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1m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깊어요? 네, 그래서 캐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뭐 1m.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대에다가 흙을 담은 다음에 심으면 거기까지만. 예, 그러면 포대를 이렇게 엎어버리면 수확이 되잖아요. 아하.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거 괜찮나요? 네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비료포라고 하면 구멍이 별로 안 뚫려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비료포의 밑바닥에는 좀 구멍을 뚫어서 또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배수는 돼야 되니까. 네. 네네.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비료포가 햇빛에 삭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삭지 않는, 햇볕을 잘 삭지 않는 포대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부직포 큰 거 이렇게 포대가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고요. 마대 포대 정도도 좀 괜찮습니다. 네. 대신에 흙과 퇴비를 좀 넣으시되 또 물가뭄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대를 한 반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는 흙 속에 이렇게 묻어주는 게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53님 화요일 시간은 특히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편하네요. 우리 관장님의 구수한 목소리로 듣는 텃밭 가이드 때문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부끄러워하고.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962님도 아유 너무 씨앗 잘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두 네 여러분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계절마다